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하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다정한 호모주의자 꼬마입니다. 제가 맨날 마지막이라서 당황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맞다, 내가 맞다. 짱이다 안내입니다. 이 세상에 대신해줬네요.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도 후원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6회 음모론에 향유고래님이 5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시민입니다님이 음모론에 또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니리님이 30일의 지구온난화 편에다가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즈모송님께서 혐한 편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한국기원설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한국 애들은 다 지네 거라고 하더라 라는 게 이제 한국기원설인데 그런 거 다 자기들 정부에서 혐한 조성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을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오해들이 쌓여서 또 한국이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발제한 거에 또 말씀해 주신 게 그 애니리님께서 그 지구온난화 인류 종말론에다가 놀라운 토론 내용입니다 라고 괜히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신선한 토론이고 재미나게 들으셨고 왜 아무도 꿈쩍 안 하고 왜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느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누군가 나서서 권력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독일에서 그 선거가 끝났죠. 근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반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없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 트럼프는 한 달 전쯤인가요? 기후 그걸 탈퇴하셨죠. 탈퇴했죠. 네. 아직 실제로 탈퇴한 건 아니고 네. 이제 1년 지나야 탈퇴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 돼서 네. 그때 나가겠다라고 탈퇴를 공언을 했죠. 결정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로 걱정해 주신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고기 소비를 줄이시고요.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시면 말하면서도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아가지고 댓글 남았나요? 네, 소시민입니다님이 음모론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음모론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고 안느님이랑 저의 목소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댓글 봤습니다. 네, 안느님의 귀엽고 쾌활한 목소리 그리고 저의 차분하고 나른한 음성에 대해서 본인은 입으로 읽기 참 쉽지 않은데. 아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편에 이어서 회계의 역사 두 번째 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와. 아주 좋아요. 네덜란드다. 그래서 지난번 회계의 역사 1편을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듣고 2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 텀으로 우리가 4명이서 주제를 준비하니까 한 달 텀이잖아요. 한 달 텀으로 시리즈물을 하는 거는 그 군대로 가신 슐라님 이후로 처음이네요.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우려먹기 좋아서 편하네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지익선 인스타그램 계정 있는 거 유튜브 계정 있는 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GGX 인스타그램 오픈했어요, 여러분. JJYS 고고싱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JJYS.고고싱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회계 역사 두 번째 편이고요. 지난번 편에 이어서 17세기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과 함께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학 선생님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누구? 누군진 모르지. 뭐 베로키오인가 뭐 그 사람 아니에요? 이름 되게 비슷했어요. 베나치오였나? 베노키오? 아니요, 안 피노키오? 비슷하고. 그거는 이제 그림을 미술 예, 선생님이시고 예, 예. 수학 선생님은 루카 파치올리라는 수학자였고요. 이 루카 파치올리가 쓴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람이라는 책이 수학 지식을 정리했던 그때 당시 백과사전격인 책인데 이 책 출간된 1494년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94년.
네네. 그러니까 15세기의 완전 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유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5세기부터 바야흐로 중세가 끝나가고 근대가 시작되는 경계선에 위치를 했고요. 바로 르네상스가 오픈된 시기이기도 하죠. 신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전환된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르네상스 오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진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숫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르네상스 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양수? 제가 말하는 거는 숫자의 표기법. 로마자 아니에요? 로마자? 그렇죠. 고대 로마 숫자.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 뻐꾸기식에 적혀 있는. 그 전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를 아예 안 썼어요. 네네네. 그것도 아예 안 충격이다. 썼다기보다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통은 고대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전파되는데도 꽤 걸렸을 거예요. 그 맞아요, 전보다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유럽 기준이니까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 없이 사는 삶을 어떨지 진짜 상상이 안 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로마 숫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전환됐던 이 시점에 사람들도 아라비아 숫자가 훨씬 편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이 아라비아 숫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아라비아 숫자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이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과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장부 기록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봐야 되는데 로마 숫자로 장부를 기록하던 상인들도 이 아라비아 숫자로 장부를 기록하다 보니 점점 이게 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또한 변경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었을까요? 이탈리아어. 라틴어? 라틴어 맞습니다. 그럼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틴어. 저도 라틴어라는 이름에서는 이거를 좀 떠올리기 힘든 것 같긴 한데 라틴어가 바로 고대 로마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구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말이 사용되게 되고요. 이 로마가 유럽을 지배했던 예전 시절부터 사용된 이 고대 로마의 공용어는 이때 당시 유럽에서 상위층 사람들이 즐겨 쓰던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서민들에게는 이 라틴어, 즉 로마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격조 있는 언어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산술기하 비율 및 비례 총람이라는 그 수화학계의 백과사전이라는 그 책도 서문을 제외하고는 이탈리아의 구어로 적혀 있었어서 고학력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세계의 역사를 크게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콜럼버스 아닌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다르네요.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뭘 발견했죠? 희망봉. 인도?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맞습니다.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우리 둘다 맞은 걸로 발견하게 하죠.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파이. 그래서 이 인도 항로가 발견이 되면서 대항해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베네치아를 경유하지 않아도 직접 인도에 가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연스레 이탈리아는 지는 해가 되고요. 신항로를 발견한 포르투갈과 그 항로의 출발 지점에 위치한 스페인이 바다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듯 했지만 뜬금없이 뜨는 해는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됩니다. 진짜 뜬금없네요. 조금 갑자기 뜬금이 나왔는데. 없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고요. 사실 지난번 1편은 주인공이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뱅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네덜란드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뜨는 해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6세기의 네덜란드를 살펴보면 이때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네덜란드에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쉽게 말해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국교인 스페인의 국왕이 빡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신문을 해서 개신교들을 다 쓸어버리게 돼요. 이에 저항해서 생긴 게 바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입니다. 이 독립전쟁에서 보시면 역사가 항상 그렇듯이 이 새로운 세대들이 승리를 하고요. 북부 지역들에 다 뭉쳐서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요. 아직 독립을 못한 남부는 훗날 벨기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종교 필터링 없이 유럽 전역들의 온갖 상인들을 받기 시작해서 무역업 그리고 해운업의 중심에 서게 되고요. 어떤 매입과 판매, 수송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지는 해를 밀어내고 이제 뜨는 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네덜란드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최초의 주식회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도시 어디죠, 여러분? 암스테르담. 그렇죠. 암스테르담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상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보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상업적인 정보, 정치적인 정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이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또 여기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래 또한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거래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을 저희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마켓이 형성되게 됐고요. 이 마켓이 형성되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 암스테르담은 진짜 초고속으로 런던 파리급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암스테르담의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거래들이 가격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거래들의 종가를 공표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이 물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이 가격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 정보를 암스테르담은 그것을 공지로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도시의 가치 또한 같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 유명한 이것도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뭐예요? 암스테르담 하면은 뽕이죠. 그거 말고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튤립. 그쵸. 튤립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네. 사실 여러분 근데 튤립은 굉장히 상징적인 물품이었어요. 이때 경제 혹은 투자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구를 강타했던 온갖 버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에는 바로 튤립 버블이 있었죠. 이 튤립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튤립 버블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요. 바로 이 챕터의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 얘기 할 하겠습니다. 거 아니에요. 나 네네네. 그거 얘기가 기억나서 아는 체 좀 간만에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왜 물어본 거야 우리한테? 아쉽다. 여담입니다. 여담.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특히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튤립 버블이 일어나던 때쯤의 얘기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동인도로 향하는 그 길이 뚫렸다고 했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네덜란드도 이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적수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거기에 먼저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죠.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던 네덜란드인 만큼 스페인과의 사이는 진짜 많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나마 사이가 좋았던 영국도 이 항해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쟁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이 경쟁국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리시카레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리시카레. 뭐야 여기? 야, 너 듣고 왔어? 리시카레? 저희 회계 역사 1편 들어보시면 리스크의 어원이라고 불리는 맞아. 그렇죠. 좀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는 선원들을 리시카레라고 불렀었죠. 이 리시카레들이 대항해 시절에 많이 떠나고는 했는데 이 배들이 침몰되는 건 기본이고 실종되고 아니면 스페인 적국 배에 습격을 당하거나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등 굉장히 험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작은 회사들이 배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이건 개망의 지름길이다. 그냥 큰 회사 하나 세워서 배도 좀 제대로 만들고 배에다가 총도 좀 싣고 클래스를 좀 키우자. 그리고 인도에다 거점도 더 가지고 제대로 우리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해서 세워진 회사 이름이 바로 동인도 회사 VOC입니다. 1602년에 설립이 됩니다. VOC는 뭐의 약자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연합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는 사실 7개의 연합 회사들이 함께 합쳐진 회사고요. 그거에 대한 약자입니다. 사실 이 동인도라는 회사, 이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서 먼저 생기기는 했었는데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클래스가 굉장히 작고 일회성 기업의 성격이 컸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로는 네덜란드에서 세운 동인도 회사 VOC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회계 역사 1편에서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그 대차대조표 T자 그려가지고 왼쪽에 못 쓰고 오른쪽에 못 쓰고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근데 그 용어가 저는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한 한번 번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 T자를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하몽님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진행을 해보면 하몽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다 깨고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걸로는 택도 적금을 없겠죠? 깬다고요? 너무 적금이고 설레네요, 뭐고 거기서부터. 다 깨고 네네. 아주 영끌을 해서 돈을 다 모으는데 이렇게 스스로 모은 돈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자본을 오른쪽 칸에 적습니다. 근데 자본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디서 돈을 빌리죠? 방크. 방쿠. 그렇죠. 반코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 돈을 부채라고 불러서 따로 오른쪽에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몽님이 하실 일은 이 자본과 부채를 굴려서 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들을 왼쪽 칸에 넣게 되고요. 이 자산을 잘 굴려서 돈이 불어나면 하몽님은 사업을 잘하는 거고 이 자산을 못 굴려서 돈이 줄어들면 하몽님은 파산하는 거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업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자본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봤을 때 하몽님이 적금을 깬다고 말씀했지만 적금을 깼는데도 택도 없어. 그럼 누가 도와주죠? 누가 하몽님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답정너네, 답정. 맞아요. 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자, 엄마 아빠 적금도 깨서 넣을 수가 있어요. 불효자다. 지금 하모님 표정 점점 그러니까. 심각해지는데. 하몽님 지금 아까 적금을 깰 땐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사업을 하고 점점 뭔가 약간 망해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가족이 사업을 도와줬던 형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가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했었죠? 피렌체. 베네치아였습니다. 나 맞았어. 나 베네치아라고. 안 들렸어. 베네치아랑 알았어. 헷갈리다가. 안 들렸어요. 네네네. 베네치아가 아, 그 얘기했던 것 같아. 그 워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컴퍼니가 있었고, 가족끼리 하는 데가 있었고, 맞아요. 가족끼리 하는 데가 베네치아였고요. 이제 가족 경영 형태를 띄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동료들, 친구들을 모아서 자본을 조달했던 곳이 바로 피렌체. 피렌체. 그렇죠. 피렌체입니다. 이 동료들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도망간다. 그렇죠.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두 형태를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오늘 출발한 이 네덜란드에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사업 파트너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동인도회사 VOC로 돌아와 볼게요. 동인도회사에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적금을 다 깼는데도 충분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선박 하나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머리를 막 굴려봤는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모르는 사람. 그렇죠. 타인이 생각납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무연고 주주라고 하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주가 생각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모르는 사이에서 돈만 대주는 출자자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 회사의 경영 구조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이 이때 발생한 거예요. 경영학 들어가면 1장 1절에 배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금이야 너무 친근한 개념인데 이때 당시에 새로 태어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주들이 내가 회사를 애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내 돈을 위해서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주식회사 상황들이죠.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그 기원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무연고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이윤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두 번째, 그 이윤을 투자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분배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만큼 그 비율에 맞춰서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업이 잘 되면은 또 플러스해서 더 얹어서 돈을 줘야 되겠죠. 이때 1번, 이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운 부기입니다. 기억나시죠? 부기? 네. 장부 기록. 그렇죠. 그래서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때 올바른 계산과 그리고 분배가 무연고 주주에게 돈을 받고 사업을 굴리는 이상 꼭 시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이때 이윤을 보고하는 행위를 영어로 account for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회계 어카운팅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는요 사실 주주들을 위한 걸로 탄생했어요. 어원에서 따져보면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주주예요. 여러분이 VOC 회사에 돈을 투자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박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출발하면은 뭐 침몰되는 건 기본이고 너무 리스크가 큰데 돈은 또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VOC 입장에서는 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떤 설득을 하게 되냐면 저희 회사가 망해도 배가 침몰해서 돈을 못 벌어도 주주님들은 큰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사기? 유한 책임. 네,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를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이게 어떤 유한 책임이냐면 만약에 하몽님이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하몽님은 0원입니다. 1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당연. 이게 그쵸. 만들어진 대안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은 안 해주고 이게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쵸. 응. 흔히 얘기하는 휴지 조가리가 된 거죠. 하몽님의 100만 원 잃고 그 더 잃는 건 없어지는 것까지 보장해준다는 게 유한 책임이에요. 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왜 잠깐만, 난 자꾸 당연하지 않아. 잠깐만. 예시가 하몽님 표정 돈을 많이 잃고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리스크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음. 그 리스크는 하몽님이 투자한 100만 원 안에서 끝나요. 아무리 망해도. 근데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나? 예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무한 책임이 바로 그거예요. 무한 책임은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진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쵸, 있었던 그쵸. 거라서 인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하몽님이 가게를 차렸어. 네네. 2억을 빚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가 쫄딱 망했어. 네. 그럼 그 그러니까 은행에서 2억을 땡겨서 한 거라면 그 마이너스 2억을 어떻게든 메꿔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100만 원만 하몽님한테 툭 던졌어. 이거로 좀 해봐. 하몽님이 쫄딱 망했어. 그럼 사실 그 사람은 100만 원이 0원이 된 거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잖아요. 뱉어야 될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네. 얘기라고 생각하면 근데 청취자분들도 그 상황도 지금 그쵸.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거조차도 사실 보상이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한 돈 이상을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깝깝하게 썼네요. 예전에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유한 책임이라는 제도를 이때 생겨난 거니까 그 전에는 진짜 주주들이 정말 리스크 크게 투자를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자리를 잡은 개념이고요. 사실 뭐 지금 잃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리턴은 상한이 없는 거예요. 리스크는 한정되어 있지만 리턴은 상한이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로 주주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네덜란드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VOC만의 특별한 점이 바로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팔 수 있어요. 이런 걸 저희는 지금 증권거래소라고 부르죠. 이런 게 가능해진 시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VOC의 주주들은요. 첫 번째 주식을 사서 존버해서 이 사업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서 배당을 받거나 두 번째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친구한테 주식을 팔아서 돈을 얻게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OC가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회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모두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VOC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잘 나갔겠죠. 잘 나갔을까요? 망했을까? 망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동인도 회사라는 워딩을 알고 있다는 건 잘 나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최초니까 기억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전 캐리비안의 해적에 소름 끼쳐요.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웃겨.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동인도 회사는 영국 해군 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네, 그래서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네, 뭐 예상하셨다시피 이 회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모두 밀어내고 돈더미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18세기 말에 엄청난 부채와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는 되지만 잘 나갔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겠죠. 자, 이 회사가 아까 파산이 결국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산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이유는 바로 내부의 파탄 조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 이 회계제도가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사람들이 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 회계 기록도 정확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주주들에게 너무 퍼줬어요. 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다 해주면 회사를 굴릴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보금을 떼놓고 배당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퍼줬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니까 그쵸. 그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배를 해줬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문제 관리가 되게 부족했어요. 뭐 부정한 사건이라던가 도난 사건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VOC는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는 신박함을 보여주어서 성공을 했지만 이 자금을 어떻게 굴렸는지에 대해서는 영 빛을 발하지 못한 최초의 주식회사였어요.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겨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뜨는 해라는 이 나라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이제 19세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갑자기 현대로 와버렸네. 뭐 그렇게까지 현대? 그쵸. 이제 현대 시작이 되겠죠. 어디 19세기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영국. 저도 그래요. 네. 이유는 지지 않는 모르겠는데 태양이잖아. 19세기 하면 영국이 생각나요. 근데 증기기관이 영국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공장도 생기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데가 영국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19세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글쎄요, 웬만한 서구 열강은 다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말해봐봐요. 하모님 왜 화났어요? 영국이겠죠? 아무래도. 그 산업혁명 생각해보면. 그쵸.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영국이 생각나는데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영국입니다. 와, 너무 놀랍다. 지금 네덜란드는 끝난 거예요? 네덜란드 끝났어요. 아, 그래요? 잘 가요. 영국이 첫 번째 주인공이었네. 아니죠. 네덜란드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드리기는 했지만 이 네덜란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의 주식회사를 탄생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네덜란드가 뭐 돈방석에 올랐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였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네덜란드 입지가 세계 사회에서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한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 입지가 많이 뺏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사실 아까 VOC가 파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VOC가 파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점점 세계의 유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네덜란드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따라잡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네. 도태된 거구나. 사실 네덜란드랑 영국이 전쟁을 하기도 했었죠. 영란 전쟁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19세기로 넘어가서 영국이란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의 이야기는 회계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비틀즈? Nope. 비틀즈. 전혀 상관없다 근데 그래서. 우선 19세기인 거를 아니죠. 고려해야 되니까. 19세기에 영국이 뭘 했지?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편 전쟁? Nope. 축구? 영국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이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왜 탄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공장? 석탄. 공장? 석탄입니다. 예. 석탄. 이 석탄이 처음 발견된 게 3000년 전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유럽에서는 16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됐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석탄은 뭐가 너무 많죠? 사용하면? 그럼? 맞아요. 검은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서양의 집 하면 떠오르는 그림 있지 않으세요? 굴뚝 있고 네. 벽돌로 지어진 주택이 이 유럽에서, 이 영국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는 탄광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광부들이 탄광에서 석탄을 캐게 되고요.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석탄을 캐는데 지하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방해가 자꾸 됐었어요. 지하수가 나오니까 이 광부들이 석탄을 캐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사용해서 물을 퍼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시원치 않았겠죠? 생각할 수 있듯이. 이때 개발된 게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영어로 스팀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면 부피가 팽창하고 식히면 수축하고 이 힘을 조합해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증기기관인데 이걸 조금씩 개량해서 마침내 배수 펌프로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증기기관 하면 그 증기기관 차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 까만색 기차 있잖아요. 원래는 탄광에서 석탄 캐기 위해서 배수 펌프용으로 개발된 것이 증기기관입니다. 이 어려운 걸 누가 해냈을까요?
제임스 와트 선생님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와. 제임스 와트가 이 일을 해냈어요. 뭐 유명한 얘기기는 한데 이 증기 기관을 발명한 게 제임스 와트가 아니고요. 그 전에 토마스 뉴코멘이라는 개발한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증기 기관을 개량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이 도구를 여기에만 사용하고 끝났으면은 영국은 산업혁명이 없었을 거예요. 이 도구를 다른 곳에 활용하게 됩니다. 어디에 활용하게 되죠? 모터. 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모터. 그래서 공장을 돌리는데 어... 아니, 너무 뒷얘기인가? 그 전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더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어. 기관차 말고? 기관차죠. 말고. 이 증기기관은 사실 이때는 차라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자동차 하면은 이제 많이 떠올리시지만 이때는 그냥 운송기관에 이 엔진들을 바퀴에 올려서 하면은 이 운송기관이 엄청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때 당시 되게 미친 생각을 조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스티븐슨이 나중에 증기기관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미친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사실 이때 진짜 대단한 게 진짜 자동차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먼저 이 기차, 이때는 기차라는 이름도 없었겠죠? 이런 긴 차에다가 바퀴에 올려서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이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일단 들어보고 생각을 해볼까요? 많이 들어봤는지. 힌트. 어. 최초의 승용차를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포드? 아니야, 포드 아닌데? 메르세데스. 독일인 아니에요. 영국인이에요. 아, 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포드는 대중화시킨 사람이고 네, 말씀드리면 리처드 트레비식입니다. 트레비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본다? 저도요. 살면서 처음 들어. 트레비식? 트레비 분수는 알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식한 소리 파티를 하고 있네요. 네네네, 힘드네요 오늘. 네, 어쨌든 이 리처드 트레비식이라는 사람이 이 조지 스티븐슨보다 먼저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철로 위를 달리게 했었어요. 오. 그런데 이 사람보다는 조지 스티븐슨의 그 증기기관차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그 증기기관차의 아버지의 이름에 올린 것은 조지 스티븐슨이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바로 역사에 남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1830년 9월 15일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 개통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날이 증기기관차의 기념일이고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의 아버지가 된 날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최초로 철도가 놓아진 구간이 리버풀과 맨체스터. 맨체스터입니다. 오,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것도. 사실 이거 제가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 증기기관차 개통을 할 때 군사용으로 더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때 한창 유럽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을 때였고 이때가 특히 나폴레옹이 사망한 직후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 증기기관차가 전쟁이 어떻게 쓰일까 하고 많은 스파이들이 염탐하러 왔었다고 합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그 회계 역사 처음 할 때 그 조선 초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조선입니다. 조선이 어때서? 네. 조선이 길다. 어때서? 역사가 길다는 얘기죠. 예, 지금 헌종, 철종쯤 1800년대. 19세기에 이제 명성황후 그건 고조. 더 뒤고 예, 지금은 그 기차가 처음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처음 냈을 때는 헌종 때 1830 몇 년 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증기기관차가 위력의 첫날부터 장난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다치기는 했었지만 이 증기기관차의 위력을 본 많은 국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철도에서 세워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국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잖아요. 철도회사라는 거는. 근데 이때 당시 유럽 나라들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민간 철도회사로 첫 철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철도 사업은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진짜 다 좋은데 회사만 세우면은 돈은 진짜 많이 벌 수 있기는 한데 맨 처음 세울 때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과 급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야. 초기 자본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도를 깔려면 우선 토지를 다 사야 돼요. 그 토지 매수 비용, 철도 공사해야 되죠. 공사 비용, 증기기관차 하나로 안 되잖아요. 차도 막 만들어야 되겠죠. 이 차량값을 포함한 각종 비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 회계할 때는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정자산들을 운영 초기에 너무 많이 사들여야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되어야지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영국의 철도회사는 그 뒤에 세계 경제 속 재무회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초기 고정자산 비용이 엄청난 회사가 과연 회계를 어떻게 할까? 과연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까? 과연 기록을 어떻게 할까? 이게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 최초 철도회사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혁명도 잘 일어났었을 건데 이 철도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주식값은 많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엄청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줄 알고 많이 올랐어. 네, 어쨌든 다시 철도 사업으로 돌아와서 이 대규모 고정자산이 필요하다는 거도 문제였지만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수익성이었어요. 여러분 동인도회사 생각해보면은 동인도회사도 사실은 배를 만드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도회사는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동인도회사의 그 선박 사업은 운임료도 받지만 어쨌든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근데 철도회사는 사람을 태워가는 거 혹은 짐을 옮기는 거 그 자체가 이유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살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철도가 처음 생겨난 거잖아요. 주주들을 설득할 때 사실은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주를 못 구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부채를 미친 듯이 땡긴다? 이거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영국 정부에서도 이 철도 사업에다가 너네 빚내지 말고 주주 모집 제대로 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철도 이름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 이 두 도시를 잇는 이름 그 철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도시에서 보통 출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도시들을 이어주는 거니까요. 시 예산으로 네네네. 투자를 했구나. 시 예산은 아니고요. 그 도시에 사는 재력가들이 투자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리버풀은 항구 도시였고요. 맨체스터는 이제 아니었는데 둘 중에 한 도시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돼요. 리버풀이었을까요? 맨체스터였을까요? 그 정도는 찍어야겠는데. 항구 도시 아닌 게 어디라고요? 맨체스터. 맨체스터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맨체스터. 왜요? 항구 도시가 아니면은 좋을 것 항구 도시는 같아요. 이미 돈이 많잖아요. 아쉬울 굳이, 게 없어서. 철도를 굳이 필요했을까? 뻗어나갈 때가 많잖아요. 철도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맨체스터는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360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리버풀이 결국엔 웃게 됩니다. 난 울게 됐네. 리버풀이 항구 도시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개방적이었고 약간 신문물에 되게 잘 받아들이는 와, 사람이었다고 진짜 해요. 그럼. 신기해요. 그런 감성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개방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네. 항상 모든 유행은 부산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부산이 항구 이렇게 바닷가 근처고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문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음모론인가요? 아쉽게도. 근데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화들을 가장 처음 접하는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거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되게 많았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되게 있었고 노동이 미덕이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서 이런 거에 투자할 바에는 공장이나 짓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웃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리버풀이었고요. 그래서 이 리버풀이 돈을 쏠쏠하게 벌고 나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철도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마치 비트코인 때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안 따져보고 무조건 사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소문이 팍 퍼지게 돼요. 근데 이때 철도주를 사들인 이 수많은 주주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주주들의 특징은 오로지 배당만을 원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존버했다가 이 철도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때 난 배당금을 받아야지만 원하고 사들인 주주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주식에 뭔가 선순환은 그게 맞잖아요. 차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정말 잘 되면 내가 배당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긴 해요. 배당 받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맞아요. 차익으로. 배당을 많이 안 해주지 않아요? 대체로 예전 그때보다는 훨씬 훨씬 적었겠죠. 네, 그래서 약간 그냥 부수익 같은 느낌으로. 주식 수가 많으면 뭐 수가 많으면 뭐 차익도 많고 네. 배당도 많겠죠.
네, 그래서 이 철도 회사들이 회계 관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배당만을 원했던 주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배당금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도 회사는 초기 고정자산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맞죠?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몽님이 2019년 1분기에 주주가 됐어요. 범례님이 19년 2분기에 주주가 됐습니다. 우리 쿠마님은 19년 3분기에 주주가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19년 1분기에 철도를 하나 건설하게 됩니다. 그럼 하몽님 적자예요. 그쵸. 그러나 범례님과 쿠마님은 흑자입니다. 적자일 때 들어가서 올라갔으니까. 네. 어.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언제 주주가 됐는지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지는 불공평함이 생겨난 거예요. 주식은 타이밍이란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겠구나. 근데 이거는 되게 불공평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이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언제 샀는지에 따라서 주주의 배당금이 바뀐다?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렇죠. 하몽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세 차익이고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배당금 얘기니까. 그리고 보통 뭐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초기 그 시드머니를 투자하는 사람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배당을 가져가는 게 그냥 당연한 순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상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지 잘 모를 때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맞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런 상황과 살짝 다른 게 이미 이 철도 회사가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 1분기에 또 다른 철도를 사들였다. 그랬을 때 하몽님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최근 경제 기사에 비추어 보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시기에 주주가 된 사람과 그 과감한 투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주주가 된 사람의 배당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 네, 물론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지만. 네. 근데 철도 회사는 사실 이 철도를 안 살 수가 없어요. 철도를 당연히 깔아야 되고 이 차도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투자를 한 시기가 이걸 결정하게 된다? 이건 주주들에게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회사 경영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여러분 회계를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개념을 생각하게 돼요. 뭘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철도를 하나 샀어요.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철도를 하나 샀어요, 이 네. 회사가. 네. 근데 19년 1분기에 샀기 때문에 하몽님만 지금 투자한 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금을. 근데 범례님이랑 쿠마님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머리를 떠올린 거야. 그러면 철도를 할부로 사야 돼. 굉장히 유사해요. 진짜? 물론 할부로 산 건 아니지만 할부로 산 것처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떠올리게 돼요. 감가상각은 뭐 혹시 감가상각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이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19년 1분기에 제가 1억짜리 기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19년 1분기 장부에다가 1억을 딱 쓰는 게 아닌 거예요. 19년 1분기에 4분의 1억, 19년 2분기에 4분의 1억, 19년 3분기에 4분의 1억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서 언제 주주들이 뛰어들어도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흔히 생각하는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살 때 뭐 맨 처음에 뭐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뭐 조금 있다가 그 차의 가치가 900만 원이 되고 8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인데 이건 아예 가치를 균등하게 나눠서 입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출이 첫 번째 1억을 딱 지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출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결국 총 합은 1억이 맞지만 네. 제가 말한 대로라면 맨 처음에 기차를 1억 주고 샀으면 한 분기 지난 다음에는 기차가 뭐 9천만 원이 돼 있고 그 기차의 가치가 팔았을 때에 얼마 가치를 하느냐 뭐 이제 그게 떨어지는 건 같은데 이제 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건가 보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첫 1분기에 1억 적고 네. 2분기에 9천만 원 적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는 그렇게 없죠. 적으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말한 대로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1억이라는 지출을 균등하게 평준화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하몽님 말씀에 조금 첨언하면 감가상각은 비용이에요. 말씀하신 건 자산의 가치고 이해했다. 감가상각은 비용을 적는 거예요. 이만큼의 비용을 정률 계산으로 나눠서 적용했다. 그 거꾸로구나. 그러니까 네. 그 깎인 비용이 네. 균일하다. 흔히 그거구나. 우리가 감가를 생각하면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걸 생각하는 건데 그 네네. 낮아진 만큼을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대편에 있는 금액 이해됐어요 이제. 오늘도 설명 요정 김범례.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절차는요, 이전에도 있었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론을 세우고 정식적으로 채택해서 진행한 것은 철도회사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차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장기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론이 이때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저희는 제3자니까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장부 기록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빡세집니다. 장부 기록이. 계산도 빡세지고 관리도 빡세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참고하고 있는 책 회계의 세계사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회계의 역사는 가계부적인 수입과 지출의 계산에서 벗어나서 수익과 비용의 계산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감가상각 덕분에 회계사들은 골머리가 엄청 아프겠지만 미래의 지출을 앞당겨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충당금,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있죠. 이런 개념들도 가능하게 된 게 바로 이때 개념을 잘 세워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회계에서 배우시게 된다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이행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게 되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짤짤이들과 지폐로만 계산을 하다가 이제는 엑셀 파일에 있는 숫자들로 계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예시로 설명해 드리면, 쿠마님이 저한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쿠마님이 저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 제 용돈 기입장에는 그 돈이 적힐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쿠마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100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저는 그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플러스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미리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주의 회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 경영학이나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흑자도산이에요.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딱 흑자도산 얘기 하나 그래요? 있거든요.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를 이제 회계를 배우다 보면 공부하게 되는데, 저도 경영학을 배울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전까지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유동성도 그냥 말이 어렵긴 한데 현금이 얼마나 들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엑셀 파일에는 플러스야. 이익이 플러스인데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도 다 이때 개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영국의 철도 사업의 시작으로 이제 장부는 더 이상 그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 주주. 이제 주주를 위한 것이 됩니다, 장부는. 그래서 이 변화는 이후에 세계 패권을 쥐게 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진화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주식을 따로 배우지 않으시거나 그냥 회계라는 걸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회계라는 걸 도대체 왜 할까? 국민들을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철저히 주주들을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회계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약간 경제학 관련돼서 이제 따로 생각하고 회계는 그냥 회계 따로 생각했는데, 회계를 알아야지만 이제 주식을 해도 내 판단과 합리성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는 소비자들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회사가 소비자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소비자 손님은 왕이라고 거라기보다는 하잖아요. 네네, 이 회사의 서비스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소비자를 위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동화적인 상상을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주주가 소비자인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가끔 뉴스 보면 이런 말들 있지 않나요? 분명히 이 회사의 대표인데 회사를 마음대로 못한대.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설정이죠. 네. 저는 그런 그쵸. 거 보면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건데 왜 마음대로 못해? 그런 배경에는 이런 주식과 주식 거래의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짜잔 하고 만들어 놓고 주주들한테 쫓겨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큰 사건이었죠. 이해가 안 되는. 쿠마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전 오늘 굿 리스너입니다. 안 계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회 마지막으로 이 회계 역사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편 더 있나요? 네, 회계 한 편 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총 3부작이고 그때의 주인공은 당연히 미국? 미국이죠.
그때 미국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좀 더 얘기 나눠볼 거냐면 여러분 국제 회계 기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IFRS? 네. 그건 뭐 어떤 명칭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국가마다 회계하는 기준이 당연히 달랐을 거잖아요. 근데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겨난 건지, 누가 결정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려고 해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나라마다 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표준이 있어야 된다. 약간 공대생들은 표준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런- 보면 표준이 생겨난 건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사실 평화적으로 생겨나진 않았겠죠. 왜냐면 이 아. 표준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패권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치. 어떤 나라들이 싸웠고 누가 이겼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 각국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던 회계 기준이 통합된 거는 진짜 최근이에요. 저도 근데 사실 기억을 하는 게 저 학부생 때 회계 수업을 듣는데 작년이랑 교재가 바뀐 거예요. 그 맞아요. 이유가 기준이 바뀌어서 아 그러면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2011년도가 되어서야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업, 일부 공기업들도 이 국제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최근이구나. 그때 막 기사 엄청 났어요. 이거 이제 주식시장에 혼란이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큰 혼란은 오지 않았지만. 전혀 오지 네.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던 게 이제 K갭이라고 해서 코리안 갭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네네. 미국에서 따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 채택된 IFRS랑 되게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국가들은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선택적 적용. 나중에는 2011년에 이제 상용화가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다음화 예고를 하는 거면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3편을 듣기 위한 예고편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편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 부분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근데 뭐 느낀 점을 조금 얘기하면 사실 회계를 배우다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벽이 숫자, 그러니까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나눠지는 순간부터 이제 학부생들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세는 시장 가치와 장부에 적힌 장부 가치가 이렇게 나눠져요. 뭐 회사는 돈이 없는데 장부는 막 플러스야. 장부는 마이너스인데 회사는 돈이 많아. 막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철도회사 때문에 생겼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그 덕분에 경영학이라는 게 탄생하지 않았을까. 사실 경영학 하면은 뭐 인사조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돈 관리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얘기도 재밌었지만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깨달은 점이 저는 이제 소액으로 푼돈으로 주식을 조금씩 해보는 이제 개미로서 근데 이거는 주식은 섣불리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저는 사실 주식을 뭔가 보거나 할 때 솔직히 그냥 감으로 하잖아요. 여기가 잘 될 것 같아. 그러고 한 더 보고 내려가고 약간 뭐 그거의 반복인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은 정보를 보는 환경에서 철저하게 투자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근데 약간 역설적으로 최초의 주주들은 다 하몽님 같았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그러니까 잘 제가 되겠다.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큰일 났네. 그렇게까지. 뭐 어차피 푼돈이라서. 네. 쿠마님은 어떠셨어요? 침묵 끝에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닌가? 아니에요. 혹시 윗집이 공사를 해서 이거 저번 시간에 대한 저의 복수인가요?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 네, 되게 저랑 접점이 전혀 없는 얘기. 그래서 듣기는 엄청나게 재미있게 듣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잃게 되는 그런 해였는데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1편에서 얘기했지만 회계사에 관련해서는 그 킬러 영화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근데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되게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 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인물과 함께 스토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게 이 책에서 채택한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에 대한 이야기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함께 진행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배제했지만 이 책 회계의 세계사에서는 이렇게 세계사와 엮어서 더 재미나게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천의 한마디 올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발제를 하면서 어떤 발제를 할지 이제 아이디어 뱅크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제가 모은 아이디어 뱅크 중에 하나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까 했거든요. 근데 이번 화를 듣고 나서 좀 생각한 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회계 얘기를 그 하몽님이나 쿠마님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걸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재밌지 않을까. 재밌을 것 예. 같아요. 좀 그냥 저는 나름 그냥 뭐 모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굉장히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번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미가 집중한다. 그래봤자 개미지만요. 근데 그 주식시장이 그만큼 평등한 거예요. 음. 예. 그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네. 그 배당 그거 우편물 오잖아요. 네, 맞아요. 몇천 원 나왔다고. 네네네. 얼마나 평등한 시스템입니까? 그건 그래요. 우리가 차익을 노리려고 해서 힘든 거지 그냥 배당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 버는 거여서 너무너무 평등하고 너무너무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망하지만 않으면. 그쵸. 그 회사가 그 상폐하지 않으면. 네, 그쵸.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이제 연말이고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들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 네,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지직선과 함께하는 활기찬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집 들어갈 때 본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에게 하는 덕담.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아직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못 잡았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성공적인 연말 보내고 활기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12월 30일이 월요일이고 31일이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저희 방송 올라오니까 지직선 들으면서 좋은 연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